자, 이제 미국 얘기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현지 반응들, 요즘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요, 우리나라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비단 계엄 이후 불안한 상황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미국 현지 반응들을 보니까. 최근에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얘가 좀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치 전문 집단 일간지인데, 매체인데 보니까 이재명 집권 시에 한미일 협력 위험에 처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보면서 좀 놀랐는데, 우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참 이 사안들 봤을 때 이제 보니까 미국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만약에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이게 진보적인 대북 정책을 이제 실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이런 동맹의 관계들을 기꺼이 희생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불안해하는 것들이 느껴지고, 또 가장 큰 것이 이제 한미를 이제 3자 동맹의 외교나 또 안보 관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걱정스러운 그런 의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사안들을 이렇게 이런 반응들을 보고, 과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더군다나 그렇죠.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당선이 돼서 들어올 텐데, 내년 1월이면 1월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한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난 8년 전에 당선이 처음 됐을 때 2016년에 이제 11월 5일에 당선이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한 달쯤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이제 가결이 돼서, 그렇죠. 12월 9일부터 이제 업무가 정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딱 당선이 되고 나서 한 달 뒤에 있었던 사안인데, 지금 8년 뒤인 지금 또 비슷한 상황이 8년 만에 이제 또 2014년 이번에 12월 14일 날 이제 또 탄핵안이 가결이 됐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11월 6일 날 이제 당선이 됐는데, 또 한 37일 정도, 한 40일 안쪽으로 해서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또 반복이 돼서, 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의 정치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일단 우려가 또 들었고, 또 하나는 사실 이번에 이제 계엄이 있으면서도 많이 나왔던 지적들이 과연 미국과의 관계, 미국의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되었냐, 얘기가 되었냐, 합의가 되고 이게 된 사안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뭐 수방사라던가 특전사, 또 우리나라의 또 이런 되게 핵심 전력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된 사안들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물밑으로라도 미국과 이게 접촉이 있었느냐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정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게 논의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하면, 사실 미국에서는 또 주한미군 부대가 여기 28,500명 정도가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안전과 이제 또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이제 본인들의 안보에 되게 위험한 사항으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안들도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그때 계엄 때문에 사실 이런 신뢰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또 민주당에서 지난번 1차 계엄 탄핵소추안을 낼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보셨죠? 거기 안에도 보면 뭐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에 임명하는 정책으로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겨쳤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탄핵소추안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본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런 사안들을 냈다고 어떻게 보면 친중, 친북, 친러시아, 친러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 문구들을 써서 냈을 텐데 이 사안들을 봤을 때 제1야당이라는 그 당에서 냈던 탄핵소추안에 들어가는 이 문구가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어이없지 않을까요? 상당히 어이가 없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이제 뭐 또 미국에 있는 뭐 백악관 국무부 뭐 국방부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미국 연구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심각한 착각이다. 한국이 중국, 북한, 러시아, 북한 동맹의 하위 들러리 국가로 가는 길이다. 뭐 이런 평가들도 냈다고 해요. 굉장히 센 표현이었어요. 엄청나게 센 표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 안 그래도 좀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그 정세인데 지금 거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다 되고 나서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면 현재 가능성으로는 사실 민주당이 지금도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네, 그런 정세들을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상대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앞으로의 이제 한미일의 관계가 이렇게 비춰질 것인데 지금 이 제1야당의 이 정세를 바라보는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시야가 사실 담겨 있는 문구라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참 미국과의 관계가 좀 많이 저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실제로 많은 뭐 미국 폴리티코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전 관료 출신들 그리고 현직 관료들, 정치인들, 인사들이 입을 모아서 1차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냐? 아, 또 어떻게 한미일 동맹 한 거 가지고 이렇게 탄핵 뭐 그런 사유를 들어서 탄핵 소추안을 낼 수가 있냐? 심지어 본인들도 이게 부끄러웠는지 2차 내용에선 뺐어요. 네. 2차 항목에선 뺐습니다. 아니 당당했으면 그대로 넣어가서 하면 될 것이지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또 미국 측에서 분노가 같이 이렇게 동승되자마자 이거 잘못 건드렸구나 하면서 몰래 발뺌을 하는 건가요? 이러면 안 되죠.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요. 오히려 역풍을 딱 맞고 있다. 이런 표현이 딱 맞아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를 두고 중국에 대해 매우 현재 윤석열 정부와 매우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누군가를 편들 압박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뭐 이른바 셰셰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의 이 셰셰 과거 발언들을 소개했는데 어디서 소개를 했냐면요. 미국 국무부 산하 VOA라는 방송에서 미국 국무부 산하 VOA 방송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들을 가져왔어요. 셰시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된다. 이런 비판받았던 외교 안보적으로 굉장히 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들을 긁어와서 소개를 해주니까 뭐라 말을 했냐면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정치 패널들이 미국 패널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반응까지 보였었는데 사실 미국이 보기에도 우려스럽지만은 이러한 외교 안보에 대한 인식, 이재명 대표의 외교 안보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많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한미 동맹을 지금 맺고 있고 사실 한미 동맹의 우산 아래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혜택과 발전을 이뤄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는 뭐 뭔가 다른 루트를 타려고 하는 이런 낌새를 보이는 게 동맹국을 이제 저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까지도 지금 들고 있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뭐 이재명 대표를 좌파 선동가, 레프트윙 파이어 브랜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까지도 이제 좀 이 사람의 이런 집권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표현들을 쓰기도 했고요. 또 이제 그 대만 해역 관련해서도 좀 우려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뭐 이런 발언들도 올해 3월에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도대체 그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사실 외교도 정말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글로벌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정말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특히나 대만 해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 해협이 이제 석유를 실어 나르는 또 그 항로가 되기 때문에 네. 또 에너지나 또 이런 경제적인 면에서도 사실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파급 효과,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던가 이런 모르는 거 부분들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고려를 해서 이런 게 특히나 이제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하면 이런 발언들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우리랑 거기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부러 알면서도 모르는 척 친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이런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는 쉽게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짚어내지 않고 그냥 씨에씨에 하면 된다. 네, 그냥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다. 대만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중국과 대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런 식의 발언은 정말 국제 정세를 얼만큼 이게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인지 좀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확률은 적다고 한들 만약에 정말 미중 갈등이 이게 또 군사적 갈등으로 이게 연결이 된다. 그렇죠. 라고 하는 상황들이 만약에 아예 가면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에요. 제로는 아니죠. 예. 네. 모든 사안들이 이제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행여나 이제 중국에서 어떤 군사적 행동을 이제 대만에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미국에서 가장 먼저 군대를 파견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네,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라던가, 그렇죠. 네,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이라던가 이런 이제 부대들을 움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사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정말 행여나 이런 군사적인 갈등이 미중 간에 생긴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 당시 그냥 우리가 정말 제3자처럼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또 그렇죠.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 동맹협정 안에도 이제 동맹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어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전혀 그냥 팔짱 끼고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네, 참 현재는 어쨌든 좋든 싫든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파워가 무게감이 그렇죠. 있어서 그 무게감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또 이제 외신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또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말이 너무 가벼워서 이게 우리나라에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센 표현이 나왔는데요. 최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미국 국무부 산하의 VOA 방송에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현 상황에 대해 평가를 했습니다.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안보부차관 전 CIA 요원이에요. 무려 전 CIA 요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VOA 진행자가 지난 2021년에 당시 이재명 후보의 미군은 점령군 발언 굉장히 논란이었죠. 2021년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이 발언을 언급하자 이 롤리스가 뭐라 말했냐면요. 전 CIA 요원이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국은 영구히 떠날 것이다. 미국은 영구히 떠날 것이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위협해도 더 이상 개입할 의무가 사라진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정부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미국이 방위비를 올린다고 했을 때 협상에서 만약에 그래 나 그럼 주한미군 철수해 우리 자주 국방할게 하면서 미군 철수를 요구한다면 미국은 아예 완전히 손을 털고 벗어날 것이며 우리나라를 떠날 것이며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든 이것은요.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든 말든 참전 안 하겠다.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도 제2차 남북전쟁이 일어나도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미국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굉장히 좀 무서웠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무서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또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1949년에 네, 주한미군이 철수를 했었습니다. 예. 네, 그때 어떻게 됐죠? 바로 그냥 전쟁 네, 일어났죠. 1년 뒤에 바로 네. 6.25 전쟁 터졌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사실 불보듯이 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지금은 정말 그냥 우리 삶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뭐 주한미군 없어도 우리나라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자주 국방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정말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이 올 때 북한 혼자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예. 러시아 하는 거 봐요. 러시아에 누가 가 있죠? 러시아에 북한군 가 있어요. 북한이 전쟁 일으켰을 때 러시아군 안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냥 북한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보낼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나중에 북한이 움직이게 됐을 때 러시아 니네들도 이제는 도와라. 너네가 우리의 동맹이다. 이렇게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현재 동맹국 없이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주한미군 철수, 그 미군에 대한 이런 뭔가 혐오감을 좀 조장을 하고, 네, 미국에 대한 이런 반미 감성을 계속 이렇게 좀 조장을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저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또 이제 한 가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한미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 이제 네. 11월에 다 이제 결정이 돼서 사실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협상을 했던 한미 방위 분담금 관련해 가지고 재조정을 하자라는 액션을 취하지만 않는다면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6년도까지인가요? 네, 그때까지는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관련해서 그 협정 관련해가지고서는 이미 지금 다 결정이 나서 그나마 조금 괜찮은 상황인데 행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이런 대미 아니면은 대일 관련된 이런 발언들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트럼프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을 때 이거 그동안 했던 거 다시 협정이기 때문에 사실 재협정을 맺자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미국에게 약간 거슬리는 이런 더군다나 지금 주한 미군들이 2만 명 넘게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들의 이제 그런 안위라던가 이런 그 자국민들의 위험을 좀 가하는 그런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트럼프 그때 처음 일기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방위비 분담금 올려야 된다. 한국이 더 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에 정말 주한미군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이런 말까지도 그때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논란들이 다시 불붙여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또 반미 감정들을 부추기게 될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에 손해 보는 거는 사실 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말 주한미군 보고 가라 더 이상 너네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나라가 더 내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사실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또 지금 또 외신에서도 또 이제 그 점령군 발언을 보면서 또 이재명 대표가 또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안들에 있어서 그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지세를 받아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양보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외신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외교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를 따져보면 참 우리나라에는 정말 좋지 않은 결과들로 다시 이게 되돌아올 것 같아서 이게 참 많이 걱정이 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우려들도 이제 전문가들 쪽에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내소추안 2차에서는 또 그런 문구들도 빼고 뺐죠. 사실 민주당도 지금 이 상황이 본인들은 일단 내질러 봤는데 막상 내질러 보니까 그냥 앞뒤 없이 그냥 내질러 봤더니
이게 진짜 생각보다 이 파급 효과가 좀 반응이 안 좋으니까. 심각하다라는 것들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그때 계엄 이후에 탄핵 소추안 가결되고 나서 외신들이랑 이렇게 인터뷰를 여러 군데에서 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다 할 때 다 뭐 미국 매체라던가 일본 매체들과는 인터뷰를 했는데 러시아랑 뭐 중국 매체들은 이랑은 또 이런 그 인터뷰를 진행을 하지 않고 뭔가 약간 지금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아,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말 우리나라 큰일 나겠구나라는 거를 조금은 깨달은 게 아닌가 싶어서 뭐 며칠 전에도 그 저기 주한 상공회의소 이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네 거기랑도 이제 미팅을 하면서 예, 좀 경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본인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큰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은 조금 깨달은 것 같아서 그나마 뭐 2차 탄핵 소추안에서도 내용 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은 우클릭을 하고 있구나. 네, 좀 절대 좀 경거만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라는 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요. 뭐 진보고 보수고 좌파고 우파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외교 안보 우리나라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특히나 전쟁과 관련된 우리나라 국가 안보와 관련 우리 국민들의 목숨과 안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철수요. 여러분들 저랑 내기 하나 하실까요? 주한미군 철수하면요. 우리나라 전쟁 난다에 저는 모든 재산을 베팅하겠습니다. 예. 내기 하겠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확신합니다.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들 보세요. 왜 자기들이 뭐라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합니까? 그 많은 북한 군인들을 왜 파병해가지고 예? 왜 그럽니까? 뭔가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목적 없이 그렇게 했다고요? 바보예요? 걔네들이 바보입니까? 목적이 없이 참전, 군사 보내는, 파병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러면 뭘 노리는 걸까요? 김정은이 뭘 노릴까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저랑 같이 진행하는 김금혁의 지금 평양은 방송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지금 북한 정권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얼마나 김정은이 위태로운지. 그러면은 예로부터 김정은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 세계 역사를 돌려봐도 내부의 위기를 외부로 시선을 쏠리게 해서 즉 외부 전쟁으로 시선을 쏠리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게 여러 차례 있었고 지금 김정은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외부가 지금은 러시아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입니다. 근데 그 외부가 언젠가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조금만 초등학교 교육만 들었어도요. 이거는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한 이 내용을 부정한다? 부정하시는 분들 저는 그 부정하시는 분들 뭐 진보 좌파 뭐 이런 정치 성향으로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예 정말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가의 위기와 안보와 우리나라 청년들 국군 장병들의 목숨을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히 제 말에 동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법안 관련해서 얘기할 것은 국회 증언법입니다. 이게 네네네.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국감이 아니어도 기업인들을 국회로 부를 수 있게 되면 기업 경영은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네. 국회 증언법. 완전히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저는 위헌이다까지 봅니다. 이건 막말로 그런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저기 뉴진스 부르고 방지혁 부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화제를 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저기 유명인들을 막 불러가지고 유명인들을 괴롭히고 어떤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질문하고 그런 영웅적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무리를 하고 있다. 저는 그 국회 증언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솔직히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예. 모든 대중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은 돌을 던지라 그 의도 말고 다른 무슨 의도가 있는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런 판으로 만들면 정말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마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좀 커질 거라고 보고요. 예. 일단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뭐 펜앤드마이크 대표이사님도 매번 불려가시겠죠. 아니 진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가셔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했냐 뭐 사소한 거 기업 경영에 있어서 사소한 실수 하나 틀립 잡아가지고 그 기업을 완전히 나쁜 기업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 저는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그 증언의 자유 역시 있기 때문에 예. 무조건 위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헌일 것이다 결국에는. 네. 법안 발의를 해도. 네.
사실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마녀 사냥 아닐까. 마녀 사냥이란 게 중세에 죄 없는 사람들 그냥 본보기식으로 다 올려놓고 사람들한테 욕먹은 뒤에 끝에 화형당하는 이런 역할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현대판 마녀 사냥 아닌가요? 이거는? 아니, 그냥 그렇죠. 욕할 사람 아니, 욕하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뭐 해가지고 하면 뭐 기자님도 이제부터 불려가시는 거예요. 뭐 민주당이 좀 잘못된 그런 걸 쓰면 이 기사 왜 썼냐?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거냐? 그러다가 기자님이 한번 당황해가지고 어버버 하잖아요. 네. 거기서 20명이 자기 노려보면서 막 답하라고 윽박 지르는데 당황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그럼 진짜 누구 저기를 받았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음, 저 기자가 그런 기자입니다. 이런 식의 상황을 계속 연출시키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건 의도 자체가 너무 불순합니다. 근데 물론 또 통과되겠죠. 네. 민주당은 항상 통과시키는 곳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전 좀 한숨이 나옵니다. 참 이게 사실 저는 여기서 제가 불려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불려가서 뭐 국회에서 막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 하든 삿대질 하든 저는 전혀 그런 거에 쫄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지금 중국의 산업 스파이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거든요. 근데 아니 그리고 실제로 예. 진보당 의원실에서 네. 자꾸만 우리나라 안보나 이런 거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그거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갈까요?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언급을 하면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언급을 할 수 없지만, 네. 우리 뭐 의심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국가상 사고입니다, 사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거는 막혀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가 사실 미국도 이 중국발 산업 스파이 트럼프 당선인도 대통령 당선인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데 만약에 이거 통과되면은 우리나라 안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안보, 기업,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치명적일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계엄령 때문에 뭐 국가 경제가 무너졌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을 계엄령을 핑계로 지금 하고 있다. 훨씬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네. 참 뭐 윤희숙 전 의원의 말이 떠오르네요. 계엄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언급을 했는데 강성현 전 부대변인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진행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미래에 대해. 답변 안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벌어져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끝으로 마무리 인터뷰 총평 부탁드립니다. 일단 선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되십시오. 선거 개입위원회가 아니라 자꾸 이상하게 국민 여론들 눈치 보면서 어느 한쪽에 편들어가지고 편승해가지고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선관위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사빈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인터뷰 나눠보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브리핑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띄워주세요. 확대해주세요. 지금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는 게 신세계 정용진 회장입니다. 네, 유리그릇님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사시는 진정한 성인재 씨가 아유 감사합니다. 네, 49달러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우리나라 기업인으로 최초로 만났어요. 당선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뭐냐면요. 네, 채팅창 도배는 자제해 주시고요. 정용진 회장 신세계 운영 못한다, 경영 못한다, 뭐 이마트 경영 이런 거 너무나 못하고 있다. 이거요 여러분들 다 프레임이에요. 화면 분할해 주세요. 다 프레임인 게 뭐냐면요. 실제로 여러분들 데이터 보잖아요. 이미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용진 회장의 신세계 그룹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보면은 신세계 그룹은 오히려 올라오고 있는 추세예요. 경영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정용진 회장 스스로 경영 스타일을 한번 변화를 시도한 이후로 실제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정용진은 경영을 못하고 이런 것들 프레임 왜 씌우냐. 지난 대선 때 정용진 회장이 멸콩 챌린지를 했습니다. 멸콩 챌린지를 해서 소위 말하는 좌파 진영은 정용진이가 그냥 싫은 거예요.
정용진이 그냥 싫고 밉고, 근데 그런 사람이 신세계라는 대기업, 심지어 뭐 스타벅스, 이마트 등등 다 관할하고 있으니까, 관리하고 있으니까 좌파들은 미운 겁니다. 우리 좌파 진영에 도움도 안 되고 대선 당시에 멸콩 챌린지로 윤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그런 사람이 대기업 총수다, 이런 사람 프레임 씌워서 담가야 된다, 묻어버려야 된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정용진 회장은 이렇게 악평받고 비판받아야 될 부분인가 하는 의문이 자꾸 들고요. 결국 그런 억가에서도 트럼프는 우리나라 기업인 최초로 정용진을 만났습니다. 이거는요, 국내에서 언론들이, 미디어들이, 방송들이, 뭐 좌파 진영이 아무리 욕해도 트럼프가, 세계 대통령이 트럼프가 정용진을 선택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지난 21일 네, CAT 캔님 만원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21일 현지 시간 정용진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전화 아닙니다. 직접 만났습니다. 한국 기업인으로는 최초의 만남이고요. 정 회장은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면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고 약 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만남이 어떤 거냐? 무엇을 의미하냐? 일단 여러분들 한 가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와 아주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아주 베스트 프렌드고 이전부터 친목을 다져왔어요.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를 소개해줬고 여러 사업 구상을 논의했답니다. 그리고 종교적 공감대와 사업적 논의 모두 의미 있는 대화였죠. 맞아요, 간다님. 어제 신세계 백화점, 요즘 백화점들 사람 없어서 난리인데 신세계 백화점 여러분 가면요, 어느 지점을 가든 사람이 넘쳐납니다. 신세계 백화점 사람 넘쳐나서 바글바글합니다. 장사 잘 돼요. 근데 정용진이 그룹 운영을 못한다? 경영을 못한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자, 결국 국내 일부 미디어, 일부는 아니죠, 국내 언론과 미디어들은 이 좌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용진에 대해서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어떻게든 폄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용진은, 그래, 국내에서 니들이 날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다, 우리나라, 아니죠, 전세계 1등, 전세계 1장, 전세계 대통령 트럼프와 만나서 미국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죠. 정용진 회장은 한국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대미 가교 역할을 할 자격은 내가 없지만, 겸손한 태도를 보였지만 트럼프 주니어와의 교류 및 글로벌 인사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와 미국이 인정한 겁니다. 선택한 겁니다. 단순한 기업인의 방미 활동을 넘어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재계가 미국과 협력하고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과의 만남, 트럼프 측근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확장한 이번 방문은 신세계그룹의 긍정적인 미래로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전달을 드리고, 한 가지 더 트럼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전달 드릴게요. 결국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취임 첫날부터 트랜스젠더 PC 광기 진압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정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23일 현지 시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트랜스젠더 관계를 멈추겠다며 PC에 대한 강력한 철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남성을 여성 스포츠에서 배제하겠다. 즉, 본인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들, 본인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여성 스포츠에 가서 생태계 파괴하는 것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미국 사회,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좀먹은 PC 문화를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이 세계 정상화 누구부터 시작된다? 바로 트럼프부터 시작됩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혀왔는데요.
이 성별 논란과 관련해서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이 선언은 PC 문화로 인한 스포츠 분야의 모순과 불공정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즉 트럼프의 정상화 캠페인, 세계 정상화 캠페인, 옛말로 하면은 세계 바로잡기 운동,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국내 언론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트럼프가 혐오다, 혐오주의자다, 이민자 혐오, 여성 혐오, PC 혐오, 소수 인종 혐오, 이런 식으로 국내 언론들과 미디어는 이전에도 쏟아냈듯이 또 쏟아낼 거예요. 지난 트럼프 일기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언론들 뭐라 했죠? 트럼프 혐오주의자, 차별주의자, 이런 식으로 프레임 씌워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공격한다 해서 트럼프가 뭐 신경이나 쓸까요? 예?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달라지는 거 없고, 트럼프에 대한 미국 국민들 대다수 70% 80% 되는 미국 국민들은요 트럼프 지지합니다.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의 모든 정책적 행보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깐다고 해서 코웃음이나 칠까요? 마음껏 까세요. 예? 우습지도 않아요. 근데 트럼프의 행보가 혐오라고요? 전 세계 반응은 이미 오히려 정상화, 트럼프의 행보가 혐오가 아니라 정상화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언론과 방송들, 예? 딴지 걸고 억까하고 계속 해보세요. 예? 트럼프가 신경이 났습니까? 미국 국민들 80%가 지지하는 트럼프가, 예? 그런 식으로 반응이나 할까요? 또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을 보면은, 비롯한 전 세계 반응을 좀 살펴보면은 트럼프의 이번 발언들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의 회복, 정상적인 사회 가치 복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이민자가 아닌 불법 이민자.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이민자를 내쫓겠다가 아닙니다. 불법 이민자, 즉 대표적인 법치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법을 지키지 않은 이민자들을 퇴출시키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언론들 중에, 예?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우리나라 이제 난민 받아야 한다,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본인들 집에나 난민 받으세요. 지금 유럽이, 저 유럽도 여러 번 갔고요. 봤는데,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유럽이 난민 때문에, 불법 난민과 이민자들 때문에 골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범죄 심각하고요. 지나가는 여성 옷을 벗깁니다. 이 난민들이요,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성범죄 일으키고 범죄 폭력 일으키고 불사 지르고. 근데 이 시국에 난민 받자고요? 제정신이에요? 우리나라 언론들? 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당신들이 나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자, PC가 좀먹은 미국의 정상화, 곧 세계의 정상화입니다. 트럼프는 PC 문화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기존 질서를 파괴해왔다고 지적하며 이를 단절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정책과 문화를 제거하고 새로운 기준과 규범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강력하게요. 자, 다음 토픽 넘어갈게요.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내란 용어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심각성을 축소시키고 있다. 어떤 내용이냐? 같이 보시죠.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에 대해서 내란, 쿠데타라고 비판하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전 대표는 이 내란이라는 단어를 걸핏하면 남발하면서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행태가 진짜 내란의 심각성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전 대표는 요즘 정치권에서 내란 공범, 내란 방조범 등의 표현이 남발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가 이 같은 용어 남발의 1차적 원인이지만 이재명 당이 내란 용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언행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오히려 국정 안정을 해치는 모순된 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 민주당은 국정 안정이 최우선이라면서도 정작 여권을 내란 공범, 내란 방조로 몰아세우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군사 독재 시절 용공 조작을 연상케 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정 안정과 경제 불안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치를 통해 국정 혼란과 경제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은 알고 있다. 국민은 더 이상 소, 돼지가 아니다. 정치권이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선동하고 기만해서는 그렇게 잘못된 길로 선동 정치 이어나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대표의 표현 중에 이재명 당이라는 표현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국회의원을 출입하면서 국회 출입 기자들 동료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재명 당, 민주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재명 당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전병헌 민주당, 새미래민주당 대표의 이러한 표현 실제로 많은 국민들 혹은 저희 기자들, 언론인들의 공감도 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거 다루겠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선관위, 꽃치어라님 그리고 최봉근님 등등 선관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쏟아내시고 계시는데 확실한 건 이겁니다. 저는요 어떤 사안이 되든 간에요 법원에서 1심이라고 나오고 1심이라고 나온 상태에서 이 논평이나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선거 관련해서 아직 뭐 수사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죠. 1심에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수사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됐을 때 1심도 안 나온 상황이고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관위가 이미 지난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그리고 소쿠리 선거 그리고 뭐 이전에 현수막 관련해서도 여기 보시면은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피켓이 문재인 정권을 연상시킨다고 불허하고 내로남불 위선 문구는 민주당 연상시킨다고 금지하고 반면에 당시 TBS의 1 합시다 캠페인은 민주당의 선거 기호가 1번이었음에도 제재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서 강사빈 전 부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선관위를 향한 불신들, 비판들, 지적들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떼놓고 보고요. 부정선거는 언급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수사 결과나 뭐 1심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니까 지금 단계에서 선관위를 이렇게 완전히 밀접하게 있어서 비판할 수는 없지만은 이미 나온 것만 놓고 보더라도 선관위의 기존 행보가 내로남불적이고 이중적이었고 편파적이었다라는 비판 국민들이 괜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이재명은 안 되냐는 불허했을까? 그러니까 현수막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지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이 맞다 아니다 이런 것을 논평하는 게 아니에요. 현수막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현수막이라는 것은 기준이 일관되어야 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항상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만 합니다. 자, 이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 어디였냐면은 정수연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부산이죠. 내란 공범이라 적시한 지역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현수막,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불허했음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란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할 것으로 충분히 뭐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통령직의 적임자가 아니란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밝혔는데 아니 지금 무슨 말이죠? 윤 대통령 탄핵 혹은 내란 관련해서 1심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헌재 결과가 나온 거 있습니까? 아직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조기 대선이 확정된 것처럼 이재명이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재명이 벌써 대통령 후보가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이게 과연 선관위가 할 만한 일인가? 이런 거죠. 예? 선관위는 특정 후보의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판단을 달리했다 말하지만은 정 의원의 비판대로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의 뇌란죄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 아직 1심도 안 나왔잖아요. 이재명은 1심 나왔잖아요 이미. 예? 1심으로 나왔으니까 논평하는 거죠. 근데 1심도 안 나온 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단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단계라는 것이고 법조계의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장 강하게 지켜야 되니까요. 법조계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재명도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대선 출마가 확실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선관위가 뭐라고? 예? 선관위의 친야적 이중잣대는 예전부터 이미 논란이 됐죠.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문구라 금지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선거기호가 1번이었음에도 1번을 연상시키는 TBS의 1 합시다 캠페인에 대해 전혀 제재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오히려 탄핵 정국에서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승님. 예, 저 아직 미혼입니다. 네, 미혼이고, 예, 뭐 요즘 채팅 많은 분들이 제 방송 보시면서 뭐 사이 삼고 싶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아직 미혼이고 93년생입니다. 약간 제 어필을 해봤고요.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재명 대표 혹은 야권에 이러한 지지하는 팬덤들의 플랜이 좀 어그러진 게 뭐냐면은 이 이재명 대표 항소심 개시 임박했다는 겁니다.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지난달 15일 1심에서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요,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 도전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무려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역시 점쳐지고 있고, 결국 이 법원에서 항소심에서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방북비용, 쌍방울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항소심에서. 그러면은 이재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기 대선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언제 만약 열린다 하더라도 조기 대선이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 그 전에 이재명 선거에 못 나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현재. 예? 높다는 거죠. 현재 법조계 분위기가 그러하다. 법조계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드린 것이고, 또 정치권에서도 저와 오늘 인터뷰를 나눈 강사민 전 부대변인은 지난 16일에도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며 국민들도 해당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 주변인들 의문의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청년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계엄에 대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호감도가 떨어진 건 맞지만 그래도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청년들 사이에서도 많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왔는데요. 선관위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전달드릴게요. 김용빈 사무총장은요, 선관위 사무총장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은희 의원이 조기 대선을 확신하는 거냐, 선관위가 지금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조기 대선이 확정적이라 보는 것이냐 라고 하자, 김용빈 사무총장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을 했으면서, 자,
그리고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불어 결정에 대해서는 섣부른 결정이었다. 너무 이르고 섣부른 결정이 아니었나 싶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오늘 오후 긴급 안건으로 선관위 의결을 통해 유권 해석 기준을 밝히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선관위,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지 선거에 개입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어떤 특정 정치인, 특정 정당에 편향되어서 사상적으로 매몰되어서 그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되고, 무엇보다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던 특혜 채용 어떻게 됐나요? 선관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당시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지금 진행 단계 어떤지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2030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지금 취업시장이 어려운 관계에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라는 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하시고 선관위 모든 직원들, 엮여있는 모든 직원들 얼굴 공개하고 실명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들, 정말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진행 단계부터 공유하시고 사실로 밝혀졌다면은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고 공식적으로 입장 내시고 유권자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그동안 선관위가 불신을 초래해서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일들을 벌여와서 그러한 행적들을 보여줘서 미안하다, 이중적인 잣대로 선거를 관리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미 많은 국민들이, 제가 앞서 말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의견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기사 댓글만 보더라도요, 많은 국민들이 선관위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의견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드린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여러분들 꼭 좀 자아성찰하면서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진행하는 중립MG는 매주 월화수 오후 3시에 펜앤마이크 유튜브 채널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G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큼 2030 청년들이 나와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진행을 하고요, 인터뷰 초대석에 나오는 모든 패널들은 다 2030 청년 패널들입니다. 앞서 저랑 전화 인터뷰 나눴던 강사빈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도 20대고 저는 이제 30대가 됐지만 2030 청년들이 나와서 청년의 시각으로 속 시원하고 정말 청년들만이 볼 수 있는 그런 각을 보면서 청년의 시각으로 현 상황들, 정치 상황, 사회 상황, 그리고 뜨거운 이슈들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니죠. 이번 주 수요일 25일 날은 크리스마스 공휴일인 관계로 중립NG는 하루 쉬어가고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